네,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봄철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 계획 세우신 분들 참 많으시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최대치로 또 뛰었더라고요. 네,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 90%에 육박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세입자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다 보니 전세를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이 힘, 봄철 전세금 분쟁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숙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오늘 전세 보증금 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변호사님도 전세 경험 있으시죠? 그럼요. 저도 전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겨울에 이사도 해봤고, 네. 보증금 때문에 애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죽하면 이제 전세 서름이라고까지 얘기를 네네.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분쟁까지 겪는다면 네. 그 서름이 더 커질 텐데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1억 원 보증금 1억 원에 그 임차에서 잘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의 40%를 인상한다는 통지를 한 사례입니다. 네. 해마다 봄이 되면 수도권에서 그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적어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공급이 적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올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약 종료 직후에 네. 전세금을 40% 올려달라. 네. 전세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하면 40%면 얼마니까 8천만 원인데 네. 이런 요구 과연 네. 들어줘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형편에 맞게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그 당장 집을 나가라는 통지를 받는 그렇죠. 느낌이겠지요. 임차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세금을 인상한다면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당초 약정했던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것도 임대차 계약의 증액이 있은 후에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초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세입자가 이제 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네.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는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득이 계약 만료 전이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있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세입자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이주 계획이 있는 임차인은 그런 사정도 미리 고려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임차인이 직접 그 중개인 사무실에 임대인 주택에 임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이걸 잘 좀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집 수리비는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달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례인데 이게 이제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물이 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세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모든 어떤 수리비를 보통 내주지 않습니까? 모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수리비를 내주는데 특약이 임차인이 한다라는 특약인 거죠. 이런 경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집 수리비는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적절하게 그 필요한 상태로 유지 보존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당연히 그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이러한 수리 비용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부동 문자로 인쇄된 계약서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포기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근데 법률 관계에서는 항상 계약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기 약정에 날인을 하신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러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받을 그러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약은 일반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임대차 하시기 전에 꼭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계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또 막상 또 처음 이런 어떤 법률 행위를 하다 보면 그냥 뭐 도장 찍기 바쁘고 이렇거든요. 계약서가 그리고 좀 딱딱하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어가 어렵죠.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물이 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말 생활에 불편이 크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급하게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차후에 집주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여 주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급박해서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한 경우에 임차인은 수리 후에 즉시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이 다 그렇듯이 그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누수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비 입증을 위한 증거는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물 새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에 물 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집이 파손돼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좀 부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태로 유지 보존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무는 임대인의 본질적인 의무거든요. 그래서 집이 파손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임대인의 본질적인 의무에 대한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집에 큰 문제가 없게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집을 또 사시는 분들도 그걸 잘 유지해서 다음 임차인에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의무는 또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구했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의사항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세 계약 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것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확정일자 받기. 자,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만큼 지금 적어놓으셔서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임대차는 꼭 집주인이 아니라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지만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금을 지급받을 책임 재산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전화죠. 바로 전화 한 통을 하셔서 계약할 때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셔가지고 집주인이 임대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간단한 인적사항,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 그런 거 확인하시고 또 신분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나중에 큰 손해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한다는 것. 계약할 때 사실 당연히 집주인이겠거니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 그리고 모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리, 의무 등의 정보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등기나 가처분 또 가압류 등의 그 기록이 있을 때에는 권리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에게 안전조치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전세가보다 조금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욕심이 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을 때는 집주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그 주택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융자금이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융자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 나중에 그 집이 예상치 못하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경매가는 좀 시가보다 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융자금과 전세금을 포함해서
그 경매가보다 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그 계약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출금은 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떼는 방법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 또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누구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발급받는다는 게 이제 사실 뭐 우리 집도 아닌데 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고 한번 뭐 대법원 사이트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집주인을 대신해서 아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자녀분들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엄연히 명의가 다른 부분이죠. 집주인이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족과 뭐 아내라든가 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꼭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가 아니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오는 경우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주인과 한 번 더 통화를 하시고 또 집주인이 임대하시는 게 맞는지, 임대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또 뭐 전세금이라든가 전세기간, 기본적인 계약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약금도 보증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혹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한 번 더 집주인과 통화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은 이제 집주인과 그 자리에서 만나면서 이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확정일자 받기거든요. 확정일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조항인데요.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그 아까 손쉽게 발급받는 등기부 등본 한 번 더 열람해 보시고 그리고 그 잔금을 치르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셔서 가능하면 그 즉시 동사무소라고 하죠. 동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뭐 다른 채권자는 물론이고 다른 물권자보다도 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귀찮거나 조금 까다로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전세금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물권, 채권 사실 약간 어려운 법률 용어는 아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권리에 가장 우선한다는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주의사항들 살펴보면서 좀 꼼꼼해져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집을 구하고 그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간단한 사항인데요. 가끔 그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원24 www.민원.go.kr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저렴하게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니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현숙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